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은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대 교체들, 경영진의 세대 교체, 오너 세대 교체. 오늘은 동원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차남인 김남정 씨가 26년 만에 회장으로 승인. 네, 이분은 특이한 게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도? 네. 예.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이 아들 둘이 있거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아들 김남구 회장은 네. 한국투자증권. 예. 실제 동원그룹은 사람들이 참치로 알고 계시는데 네네. 한국 금융산업을 일으켰던 메카가 동원그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도 실제 동원증권 출신이고 그렇죠. 김남구 회장이 같이 예. 하다시피 한라서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실제 1, 2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우증권이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동원그룹은 이렇게 보면 자산 기준도 보면 한국투자증권 훨씬 크죠. 그렇죠. 네. 예. 그 김남구 회장하고 이번에 회장된 김남정 회장하고 딱 10살 차이가 납니다. 형제이긴 하지만. 예. 김재철 회장이 이제 그 이남 이녀를 두고 계시는데 장남인 김남구 회장하고 이 이번에 오른 김남정 회장하고 10살 차이, 10살 터울이라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김재철 회장이 2019년도에 창립 50주년 때 예. 사실은 회장이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 동원그룹이 5년 동안 사실 회장이 공석이었어요. 김남국 부회장이 이제 직급으로 제일 높은. 그동안에 되게 의아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남정 이번에 회장은 저 이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973년생이신데 대학 졸업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재벌가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예 98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예. 73년생이면 98년이면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예. 그리고는 입사를 해서 계속 동원그룹에서 영업부, 기획팀, 경영관리실 계속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부터 밟아온 거죠. 저기 이력 보면 팀장도 한 6년, 7년 만에 달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가의 이력치고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성실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통계도 뽑지만 재벌가들 지금 오너 3, 4세들 보면 입사와 동시에 임원을 단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에 비하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고 이번에 부회장 달고도 10년을 기다렸어요. 예, 이게 이력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형인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회장은 예. 김재철 명예회장이 5년 전에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나고 1년 있다가 바로 회장을 달았거든요. 부회장. 네, 부회장에서 바로 회장을 달았어요. 부회장에서 회장을. 바로 회장 달았어요. 예.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동원그룹에서 분리된 게 언제냐면 딱 20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분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철 회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들에게 굉장히 오랜 동안 경영 수업을 시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남정 회장이 회장에 등극한 것도 5년을 기다린 거죠. 그렇죠. 네, 5년 동안 굉장히 사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동원그룹의 네. 2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가계도를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김재철 회장은 창업자시죠. 예. 이 부인을 조금 일찍 잃으셨어요. 2012년도에 이나이 민녀를 두시고 부인이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는 김헬레랑이라는 분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남 이녀입니다. 네. 제 장남이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현재 회장, 네. 회장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따님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김남정 현재 회장이 막내입니다. 예. 그리고 김남정 회장의 부인은 신건전 국정원장 딸입니다. 그리고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회장의 부인도 고병우 전 근교부주 장관 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관계 인맥을 두텁게
두고 있고 네. 현재 김남정 회장의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회장에게는 딸만 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남정 회장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20대가 돼가지고 아마 3세 경영도 곧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네. 그룹 재편이거든요, 사실. 네, 이게 차남은 이제 동원그룹을 주게 됐고, 장남은 이제 진작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투자증권을 가지고 알고 있고, 있고. 네.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죠? 지배구조가 살짝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김재철 회장이 2019년도에 명예회장으로 은퇴하고 나서 5년한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5년의 공백에서 뭘 기다렸냐 하면 사실 지배구조를 바꾸고 나서 회장을 앉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하신 그 거예요. 작업을 하신 거죠. 이 동원그룹은 메인이 알고 계시지만 동원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원산업이 메인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동원산업 산하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벌이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남정 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면 이 동원산업의 어떤 캐시와 투자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구조를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이전의 지배 구조는 뭐냐면 이 동원산업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동원 엔터프라이즈. 이게 동원 엔터프라이즈예요. 예, 여긴 비상정에서. 그렇죠. 요 김남정 부회장하고 김재철 명예회장이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구조에서는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결정을 할 수가. 이 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그렇죠. 동원산업이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건드리잖아요. 무조건 지분 50%를 가져야 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 지주사가. 그렇죠. 지주사는 직접 지배하면 20%만 가져도 지주사를 자주를 가져주는데 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만들려면 아하. 50%의 50% 상장사 가지고 50%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지분을 되는 확보해야 거예요. 된다. 그러려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기준이 뭐냐면 SK그룹이 그랬거든요. 예. 옛날 SK그룹이 SK CNC 밑에 SK가 있었고 SK 밑에 SK텔레콤이 있었고 텔레콤 밑에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손자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분 확보나 이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이걸 줄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동원 산업을 합치는 거죠. 합병을 하는데 이게 2022년 4월에 합병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예. 합병 비율 문제예요. 비율이. 네. 이게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똑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은 동원 엔터프라이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동원 산업이 훨씬 큰 기업일 거 아닙니까? 네네. 동원 산업은 미국에 있는 뭐 동원 럭스 스타키스트카만 해도 1조 이상의 뭐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비율을 1대 3.8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원 산업을 한 주당 5천 원을 1,000원을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액분하면서.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김남정 회장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분율이 네. 동그룹 동원 엔터프라이즈 지분율이 48%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예.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굉장히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예. 기관들이나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4월에 그 발표는 했지만 이 지분율 조정, 그러니까 비율 조정이 꽤 합병 오랫동안 비율 조정. 있었어요. 결국에는 11월 달에 이 비율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 그림처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합병을 하고 나서 합병을 하면 이제 이 동원 산업이 영업이익 규모가 한 2배가 늘어나요. 그전에는 한 2,600쯤 됐거든요. 예. 요거 합병하고 나면 5,100억 수준으로 확 늘어나요. 동원 산업이 사업 지주회사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김남정 회장이 하고 싶은 신규 사업에 탄력이 붙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요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네. 마무리되고 이제 회장이 올라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동호그룹 이게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다 재편하고 또 이게 지배 구조를 이렇게 새로운 회장이 딱 장악을 하려면 작업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합병과 액면 분할 이 효과가 좀 있을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있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원 산업이 이번 이제 2022년 11월 달에 합병 승인하고 합병하고 나서 예.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어떤 캐시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면 예. 아마 이번에 회장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신사업 투자에 탄력이 붙을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김남정 회장 체제에서의 동원그룹은 네. 기존의 식품 위주의 동원그룹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동원그룹 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2차 전지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다양한 사업에 가고 있어서 예. 아마 김남정 회장의 포부는 동원그룹이 더 이상 식품에 머물지 않고 좀 제2의 도약 같은 걸 현재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통 큰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이 신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어떤 미래 그 블루프린트가 좀 나오고 있나요? 김남정 회장이 가장 먼저 사실은 투자를 했던 곳은 물류입니다. 물류. 네. 그 동원 로엑스라고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원 산업이 원래 그 해양 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눈을 떴냐면은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이라고 DGT라고 해서 예. 부산 신항에 예. 100% 자동화된 밀항을 만들었어요. 아, 항구 시스템? 예, 예. 오. 여기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 이런 게 있는데 예. 자동으로 그냥 완전히 AI처럼 움직이는 걸 만들어서 요 사업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 HMM이 네. 하림이 예.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지 못했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원그룹이 사실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원래 잠정 후보군이잖아요. 후보군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동원그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든든한 자금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합쳐보면 아하. 하림보다 훨씬 큰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김남정 회장이 되고 나서 네. 그 이전부터 이 물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해왔거든요.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하면서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벌려 나가면서 계속 그룹 전체 매출 비중을 식품 매출 비중을 50% 이하로 좀 떨어뜨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남정 회장이 동원 시스템즈라고 해서 예.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지금 벌여놓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큰 축으로는 예. 식품 사업은 그래도 영위를 하고 물류 사업의 HMM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HMM 을 비롯한 물류 사업에 좀 야망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재 사업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조금 동원그룹이 큰 틀로 좀 바뀌는 지금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HMM을 쳐다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여기 아주 이제 올해 또 한 번 한다면 아주 뭐 하디슈가 될 동원그룹이 것 같아요. 하디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삼성 얘기입니다. 이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서연 씨가 둘째 달이죠? 네. 삼성과 둘째 달. 삼성 물산 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2018년에 물러났으니까 6년 만에 컴백하신 거죠. 네. 예. 뭐 오늘 어떻게 주제를 잡다 보니까 두 분 다 나이가 동갑이시네요. 그래, 73생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서연 이게 저는 시점이 되게 재밌어요. 예. 삼성물산이 이번 주주총회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 행동주의 펀드가 뭐 막 요구하고 네. 막 했는데 그게 끝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보통 인사는 겨울에 나지 않습니까? 지난 그렇죠. 겨울에 12월. 나는 게 더 정상이고. 삼성은 뭐 연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과의 인사를 원포인트 인사로 또 사장 인사인데 네. 상대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주주총회에 대한 시점을 좀 피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 이제 이세연 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 2002년도에 제일모직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패션 연구소 부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8년 만에 2010년도에 패션 부분 경영 전략 담당 부사장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세연 그 당시 부사장이 일성으로 내밀었던 게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게 그 SPA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클로라든지 네, 스파 브랜드들. H&M이라든지 뭐 이런 그 브랜드를 대항마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에이세컨즈였는데 에이세컨즈. 뭐 우리가 지금 유통점이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별로 잘 안 됐죠. 네, 실패죠. 네.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있고 그 뒤로 또 한 번 시도를 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빈폴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2018년. 네. 근데 그걸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그때 막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웃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생각해 보면 삼성물산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없나요? 네. 그래서 빈폴을 아웃도어로 론칭을 했는데 예.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뭐 경영자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하고 나서 합병 그 전후에 제일모직에 대한 패션 쪽의 사업부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였다. 그거에 대해서 2018년도 결국에는 경영에서 물러났죠. 물러나고 이번에 5년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물러나고 이제 한 일은 뭐 삼성 복지단 이사장을 달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계속 겸직을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예. 그다음에 리움. 오히려 이분은 리움 미술관장 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훨씬 잘 됐습니다. 아하. 그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전공도 하시고 네. 이제 이번에 다시 어쨌든 복귀를 했는데 미션은 뭐냐면 그 삼성이라는 통합 브랜드 전략을 총괄해라합니다. 경영 복귀의 배경이군요, 그게. 네. 근데 통합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달라. 그렇죠. 브랜드 전략을 하고 뭐 신성장 동력 발굴한다는 거는 뭐 좀 사이드 같고 실제로는 이 브랜드 전략을 조금 권장해라라고 이번에 그 모시고 온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보통 이제 복귀할 때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굉장히 자기 원래 맡았던 사업이 실패하다시피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삼성물산이 실제 제일 좋을 때거든요. 왜요? 삼성물산이 예. 경영상이 상당히 좋아요. 호전돼 있고 예. 이럴 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숟가락 얹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 의식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오늘가들이 경영선에 다시 복귀할 때는 네. 리스크가 있을 때 복귀하거든요. 뭐 안 좋을 때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셀트리온이 그렇죠. 회장이 복귀할 때도 왕의 귀환 뭐 이런 할 때도 이제 안 좋을 때 복귀해서 맞아요. 수습하고 리더십으로 예. 확 치고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안 좋을 때는 나가셨다가 좀 제일 좋을 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게서는 뭐 조금 타이밍이 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삼성은 현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반도체도 좀 약간 좀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재용 그 회장도, 부분도 예. 되게 이제 삼성의 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집합하고 뭐 국회 출입하면서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를 사실은 계열사별로 한다고 이미 선언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무죄 선정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승현 사장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특히 물산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뭐 모체이기도 격인데 하고. 그렇죠. 삼성이란 브랜드를 다시 한번 뭐 재검토하고 이걸 브랜드 전략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는 의지도 좀 일으키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 그리고 이세현 사장의 복귀, 복귀의 미션이 브랜드 전략 담당. 이 말은 삼성이란 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삼성그룹에 대한 뭐 그룹으로의 복귀.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미전실 같은 거 형식의 복귀 이런 것도 수순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있습니다. 미전실 말은 미전실이 아니겠지만 미전실 지금 부활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뭐 표면에 드러나는 건 없어요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기능적은 없죠. 특정 부서가 없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다 개별 회사가 별도 경영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삼성 브랜드 신설을 권장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울러서 오너 일가에 다시 한번 그 헤게모니를 좀 꽉 한번 조이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하겠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지가 있는 게 하나가 아닌가 이제 좀 점치는 부분은 삼성이 이제 3남매지 않습니까? 예.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이부진 사장과 이세현 사장인데 아직까지 계열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죠. 없죠. 예. 근데 이부진 사장은 어쨌든 호텔 신라를 오랫동안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예. 누구나 이제 호텔 신라는 나중에 계열 분리를 하게 되면 이부진 사장의 몫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이세현 사장은 없어요. 없죠. 네. 우리 패션으로 해서 이제 삼성물산 패션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일기획이나 뭐 이쪽을 가지고 왜냐하면 남편이 김재열 사장이 제일기획 쪽 일을 많이 했으니까 스포츠 관련도 하셨고
그래서 그쪽을 하지 않나고 했는데 사실은 김재열 사장도 제1기에서 존재감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복귀가 또 계열 분리, 그러니까 어떻든 이 남매가 자기 스스로의 몫을 찾아서 계열 분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그것도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죠? 삼성그룹은 그 그룹 규모에 비해서 계열 분리된 얘기는 가장 적게 나오는 그룹이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꽤 됐고 동갑인 김남정 회장이 회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열 분리에 대한 포석도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조성래 효성 명예회장께서 네. 8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네. 이제 삼성 오너 일가도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조문을 많이 했겠지만 네. 특히 삼성 조문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죠. 효성과의 인연 예, 때문에. 예. 그죠? 뉴스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삼성과 효성과의 인연은 이미 이제 3대째가 내려와서 굉장히 뭐 좀 희석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삼성과 효성은 한 몸이었죠. 원래 출발이 같다고. 출발이 같죠. 네, 예. 왜냐하면 그 경남 함안에 이제 그 지수초등학교에 네네. 부자 3대 세 분의 부자, 네 분이죠 실제로는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그렇죠, 회장, 그거죠. 네. 그다음에 조홍재 회장, 네. 그리고 GS그룹 허치 가문들. 아 그렇죠. 지금 4개 가문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4개의 가문에서 파생된 그룹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반상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아, 그 지역에서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효성그룹은 이제 가계도를 보면 예. 조홍재 회장이 효성그룹을 창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큰 장남이 조성래고, 돌아가신 조성래 회장이고, 조성래 회장의 장남이 이제 조윤준 회장이죠. 예. 이 자리에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효성그룹도 형제간의 이제 계열 분리로 했잖아요. 네. 이제 아버지인 이번에 돌아가신 조성래 전 회장의 건강 악화가 아마 영향이 준 것 같아요. 형제가 계열 분리 미리 네. 큰 분쟁 없이 그렇죠. 이제 계열 분리를 좀 한 상황인데 네네. 이게 이제 효성에서는 삼성을 그렇게 달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조홍재 회장은 이병철 회장하고 삼성물산을 통합해서 같이 창업한 분인데 동화군이잖아요. 예. 원래 조홍재 회장이 더 많은 돈을 댔다고 많은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사업도 실패하고 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 조홍재 회장이 먼저 틀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조홍재 회장이 누구냐? 이병철 회장의 친형의 친구예요. 아, 형 친구. 그렇죠. 아. 형 친구예요. 아. 그래서 조홍재 회장이 많은 걸 보태줬어요. 실제 이병철 회장이 그 첫 번째 사업 실패하고 일본에 유학 갈 때도 돈을 보태줬던 또 기록이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삼성물산을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구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몇 대 몇으로 하자라고 이제 구두 약속을 해서 삼성물산을 했는데 삼성물산을 시작하고 나서 실제 사업 수완은 조홍재 회장이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돈을 번 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홍콩 관련 무역을 했는데 이 실제 현업에 뛴 것도 조홍재 회장이 그 역할을 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홍재 회장의 호가 만우예요. 늦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 그 효성그룹을 몇 살에 시작했냐면요. 네네. 56살에 시작했습니다. 오. 네. 효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한 달고 게? 시작한 게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게. 늦게 그 왜냐하면 음. 삼성물산을 이병철 회장하고 동업할 때 그 조홍재 회장이 계속 의리를 지킨다고 안 나왔다가 나중에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소송 비슷하게 붙었다가 뭐 그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서 예. 단돈 3억 얼마 받고 나왔거든요. 그거 가지고 만든 게 효성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약간 효성그룹 입장에서는 억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네. 효성의 그 사록, 네. 기록들을 보면 삼성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하. 그건 재밌는 건 이 조성래 회장, 2대째 조성래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네. 효성그룹이 한국타이어와 효성으로 갈라지죠. 갈라지죠. 예, 그래서 한국타이어도 사실 우리 효성 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고 나서 효성이 이제 쭉 성장을 하다가 3대째 와서 아들 데려와서 이 조현준 회장하고 또 이재용 회장하고 친구예요. 친구죠. 예. 같이 공부도 하고 네. 일본에 기회도 같이 가고. 예, 예. 일설에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 간의 어떤 약간의 알력이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3대째에 와서 뭐 그렇게 친구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조성래 회장 때 상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홍나희 전 관장, 네.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이세현 사장, 오늘가가 이제 잇따라서 빈소를 찾은 것이 이제 그래서 세간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야, 저런 집안 간의 어떤
경쟁 관계도 아닌 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3대째 와서는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어쨌든 그런 두 효성가와 삼성가는 대대로 그런 게 갖고 있어서 최근에 가장 이번에 이슈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로 봐도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죠? 마지막 이슈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증권가에서도 핫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한미약품 형제들의 승리를 끝나면서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OCI 합병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반대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주총회를 한 달간 이렇게 하면서 뭐 다양한 걸 해석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주총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미약품이었다. 왜냐하면 개미들의 이 국민연금이 네. 그 송영수 회장 쪽의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형제 편을.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이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모녀가 먼저 OCI 합병을 형제와 아들과 상의 없이 승인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표를 다 했고, 말이죠. 그 막 이제 진행되다가 결국은 아들 둘을 사내 사이까지 이제 몰아내버리고, 예. 주총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내버리고, 해임했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신동국 한양증밀 회장은 그 반대로 형제를 지지해버리고. 지지하고 3일 있다가 국민연금은 다시 모녀를 지지하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팽팽했어요. 팽팽했습니다. 진짜. 네. 지분율이 뭐 1.9%짜리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 28일 날 주주총회 할 때도 주주총회가 시작 자체를 2시간 반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표 금수부터 시작해서 그 주주들 투표한 걸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 어떤 기준점 찾기에도 굉장히 둘이 알리기 심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주주총회 역사상 저는 처음으로 네. 개미들에 의해서 접목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캐스팅 보트가 개미가 진 거죠. 개미가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저는 국민연금의 입장이 굉장히 반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목적은 뭐냐면 누가 주주들의 가치 밸류업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그렇죠. 두고 신동국 회장과 개미 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의견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달라.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개미들에 의해서 경영권이 완전히 바뀌고 전세가 바뀐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내년도 주주총회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시 한번 굉장히 또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네요. 네. 내년 주주총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개미들이 훨씬 더 담해질 것이고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을 정책적인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연적으로 훨씬 커졌다. 맞아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맞아요. 밸류업이 훨씬 커진 상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밸류업은 그건 형식적인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미 주주들이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민주화 같은 일이 사실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간발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네. 개미 투자자들이 이 형제분 기존 경영진들의 손을 들어준 거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이유가 있는데 있죠. 뭐 액면적으로는 OCI 통합을 하면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이라도 센 거였고 센 거였죠. 네. 그다음에 또 신사업에 관련된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 투자를 네.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산업 진출을 이것도 이제 이 형제분들의 의견을 그렇죠. 개인들이 반영한 거고. 이게 그 최초 통합 이유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OCI 그룹은 태양광을 비롯한 사실은 B2B 기업 같은 그렇죠. 곳이고 예. 물론 그 계열사로 조그만 제약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큰 경성과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한미 사이언스 입장에서도 송영자 회장과 그 임주연 부회장의 논리가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설득력은 상속세 부족해서 합병한 거 아니랍니다. 그게 이제 맞아요. 개미들은 아는 거죠. 아는 거 통수 없어 합병한 거 아니냐는 그래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냐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포장은 이렇게 합병하면 자금이 들어와서 빅파마를 위한 뭐 투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리가 개미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준 거죠. 예. 과연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이 빅파마와 또 투자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개미들이 합리적인 판단했다고 봅니다. 개미들의 승리다. 네. 물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과연 누가 옳았냐에 대해서 부과했지만 그거는 새로 바뀐 경영진을 책임질 몫이다. 개미들이나 외부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이 형제분들 새로 경영진을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으니까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강화해야죠. 네?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 봐요. 개미들이 이렇게 해서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다면 아마 오늘 정도, 오늘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사진을 지금 사내 이사들을 다시 개편한다고 하거든요. 뭐 대표이사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 개미들의 어떤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을 높이 사야 되고 과연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게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주주 환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배당 많이 주고 네. 또 그 주가 높여주고 네. 네, 이게 주주 환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보다 더 근본은 네. 그 기업의 본래적인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렇죠. 주가를 높이는 게 가장 큰 주주 환원입니다. 맞아요. 네. 주가는 그 가치가 높아져야 또 높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좀 이번 일로 좀 고민을 해서 한국 자본시장에 좀 또 다른 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행동주의 펀드는 개미가 개미입니다. 역할을 맞습니다. 했다. 이게 바로 밸류업의 근간이 되고 근간입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바로 보여준 맞습니다. 얼마나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사건이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언박싱 주요 기업들의 최근 인사 핫 이슈들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종훈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